대항해 시즌1의 그 2부 세계를 양분한 세 가지 조약. 대항해 시리즈의 시즌1의 일부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어떻게 필연과 우연의 대항해로 세계사를 바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왜 그 항해가 신과 함께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역사적 흐름, 사회 시스템들이 어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십자군 전쟁의 아픈 기억, 신과 함께한 대항해의 단초.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항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군 전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 공유회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무슬림의 손에서 해방하라, 그리고 성지로 향하라. 이 외침은 곧바로 유럽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잠시의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계속 실패가 이어집니다. 제2차 십자군 원정은 성과도 없이 끝이 났고, 제3차 십자군 원정은 기독교의 리처드 1세와 이슬람의 살라딘이 맞붙었지만 성지는 결국 무슬림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13세기까지 모두 9차례나 이어진 십자군 원정은 약 200년에 걸친 거대한 종교적 원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성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성지 탈환에도 실패하고 상처만 남았고, 지중해 무역로는 여전히 이슬람 세력과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유럽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도 이교도를 꺾지 못했으며 언젠가는 신의 가호 속에 다른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기억이 훗날의 대항해가 단순한 무역이나 탐험을 넘어 신앙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하는 정신적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몽골의 침입과 종교적 위기감, 전설의 사제왕 프레스터 존 귀환의 착시. 13세기 유럽은 또 다른 충격을 맞이합니다. 바로 몽골군의 유럽 침입이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침입해 들어와 유럽 국가들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몽골의 정체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유럽 전반에 오랫동안 퍼져 있던 전설, 즉 동방 어딘가에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 존재한다는 사제왕 프레스터 존의 신화를 몽골군에 투영시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 강력한 군대가 무슬림을 협공해줄 프레스터 존의 군대가 아닐까? 단순한 착각이었지만 그만큼의 위기감이 존재했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곧 몽골이 기독교 국가들마저 공격하는 이교도 세력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유럽인들이 얼마나 동방의 기독교 동맹군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훗날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탐험하며 에티오피아 정교회 왕국과 접촉한 것도 결국 이 프레스터 존 신화를 좇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3. 레콩키스타의 완수와 새로운 항해, 국토 회복 전쟁과 신앙 수복 전쟁. 사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711년 이슬람 세력에 의해 반도를 점령당한 이후 기독교 왕국들은 북쪽 산악지대에서부터 오랜 반격을 이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7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492년 그라나다의 함락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토 회복 전쟁 레콩키스타입니다. 그러나 레콩키스타는 단순한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이교도와 싸우는 것이 곧 신의 뜻이라는 강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명감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항해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에티오피아 정교회 왕국과 접촉했고, 그곳에서 프레스터 존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레콩키스타와 프레스터 존 신화는 묘하게 맞물려 대양 항해를 단순한 탐험과 개척의 활동이 아니라 성전의 연장, 신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4. 교황의 권위와 세 가지 조약. 두 나라에게 지구를 양분해준 교황의 권위. 당시의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유럽 군주들 사이에서는 국제법적 권위를 가진 조정자였죠. 사실은 포르투갈의 독립도, 레콩기스타의 미션도, 아프리카 점령의 직서도 모두 교황의 체가와 승인, 명에 의한 것이라 봐도 되는 것이었죠. 문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양에서 충돌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중재자가 된 건 역시 당시 교황 역할의 일부였던 거죠.
다음은 교황이 중재한 역사적인 조약 3가지입니다. 먼저 1479년 알카소바스 조약.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종결과 함께 체결된 이 조약에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무역권과 대서양 제도의 권리를 확보했고 스페인은 카나리아 제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직후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로 체결되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104구와 떨어진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으로 나누었습니다만 포르투갈의 반대로 274구와 더 서쪽으로 밀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땅이 되었고 나머지 신대륙 대부분은 스페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529년 사라고사 조약.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 이후 분쟁의 무대는 태평양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지구가 둥근 것이 정확히 입증되고 양국 관장의 경계선을 태평양 건너편까지 이어 그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사실상 유럽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조약에 의해 세계는 교황의 승인 아래 양분된 상황이 된 거죠. 다른 그 누구의 동의나 인정은 없었지만 이렇게 16세기 초 세계는 오직 두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앞마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십자군 전쟁의 아픈 기억, 몽골 침입과 프레스터 존 신화의 잘못된 오버랩, 레콩키스타 사명의 확장, 그리고 교황의 권위와 3가지 조약이 모두 더해져 신과 함께한 항해가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독점 구조는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결국 영국은 일종의 개종을 통해 카톨릭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신앙적 색채를 줄이고 회사를 앞세운 상업적 항해 모델을 만들어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즌2 익스플로레이션 위드 컴퍼니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의 시작이 됩니다. 대항해의 동력은 이제 신에서 자본으로 성전에서 비즈니스로 옮겨가며 세계사의 무대와 대항은 새로운 주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